안녕하세요. 국내외 축구 소식, 아시아 축구 소식들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풋볼 아시안 편집장 김성진 기자 모셔서 올해 또 궁금한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고 또 K리그에서 수원 삼성을 이끌고 엄청난 성과를 냈던 서정원 감독 한동안 사실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2022 카타르 월드컵 할 때도 많은 또 우리 축구 레전드들이 또 중계도 하고 맞습니다. 분석도 하고 많은 활동들 하면서 코멘트를 했는데 서정원 감독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도자이신데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시고요. 예. 그리고 중국 청두 룽청 팀의 현재 감독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서정원 감독이 2020년 말에 이 청두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팀이 2부 리그, 갑급 리그죠. 중국의. 예. 2부 리그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21년에 첫 해에 이 팀을 슈퍼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키면은 그렇죠.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이고, 당시에 이제 2부 리그에서 성적은 4위였지만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이제 성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리그 4위를 해서 자동 승격은 못했지만 슈퍼리그 15위였던 다렌 프로팀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고요. 1승 1무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다렌 프로팀을 제치고 승격을 이루었고, 그래서 지난해 2022년에는 이제 청두를 이끌고 슈퍼리그에서 시즌을 보냈는데, 이 청두가 서정원 감독 덕분에 4년 만에 슈퍼리그로 올라온 거래요. 예. 네, 그래서 또 슈퍼리그에서 그렇다면은 못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시즌 초반엔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후반기에 11경기 무패.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죠. 그렇게 해서 순위를 계속 끌어올려갖고 5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중국 리그가 코로나 여파도 있고 해서 12월 30일에 끝났어요. 예. 네, 굉장히 늦게 끝났는데 마지막 경기까지 이기면서 좋은 모습을 했고 5위를 했는데, 아쉽게도 3위까지 주어지는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쳤습니다. 아쉽게 놓쳤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청두가 5위를 했는데 3위였던 저장 FC, 4위인 상하이 하이강하고 승점이 같았어요. 65점. 예. 그런데 골득실 차에서 이 저장 FC가 이 청두보다 15골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두가 한 경기만 더 비겼다면은 그렇죠. 네, 승격 첫 해에 3위와 함께 ACL 출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과, 놀라운 성과를 거뒀을 것이고, 서정원 감독도 그 지도력을 이 중국 대륙에 보여줄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5위가 못했다는 성적은 절대 아니죠. 네,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사실 서정원 감독이 수원 삼성을 이끌면서도 공격적인 축구,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줬고, 또 구단의 지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리그 준우승도 했었고, FA컵 우승도 했었고, 그렇죠. 굉장한 성과를 냈던 정말 국내에서는 최고급의 지도자였어요. 다만 이제 수원 삼성에서의 말기에 조금은 이제 본인도 좀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던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맞습니다. 있었고, 좀 그런 과정 속에 좀 리프레시, 변화를 위해서 중국을 도전을 했는데, 가서 이제 결국 이 성과, 첫 해에 1부 승격, 첫 해에 또 리그 5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골득 실차로 인한 아챔 진출 실패이기 때문에 정말 서정원 감독의 능력과 지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술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좀 입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또 청두가 아챔에 나갈 기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2거든요. 예. 그래서 2장은 본선 조별리그로 바로 가는 팀이 갖고 가고요. 나머지 2장은 그 직전 단계 예선을 치르는 플레이오프로 가는데, 즉 리그 우승팀, FA컵 우승팀은 본선 진출로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리그 2위와 3위는 플레이오프로 가게 됩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3+1이라서 요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위를 했다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ACL 플레이오프로 가는 티켓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것은 놓쳤지만 그래도 아직 FA컵이 남았습니다. 예. 중국 FA컵이 아직 시즌이 안 끝났고 결승전이 1월 15일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두 같은 경우는 현재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 8강에서 승리하고 4강도 올라가고 해서 우승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플레이오프가 아닌 본선 조별리그로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두 입장에서는 이 남은 며칠 동안
이 FA컵을 우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하이 하이강과도 이제 골 득실차로 순위가 엇갈렸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뭐 말씀드렸듯이 서정원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 이제 커리어를 마치기 전에 한국의 FA컵 우승을 했었어요. 네, FA컵 그렇죠. 우승을 또 이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FA컵도 사실 뭐 비슷한 성격의 대회다 보니까 뭐 그런 경험들을 잘 좀 살려서, 또 서정원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도 아챔을 또 경험을 했던 그렇죠.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아챔에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팬들에게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계속 중립 지역에서 모여서 경기를 했잖아요. 다음 시즌부터는 아무래도 종전대로 홈앤더웨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청두가 나가게 된다면은 뭐 K리그 팀하고 한 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예. 조편성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정을 뭐 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국내 팬들 입장에서도 서정원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청두의 우승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청두가 좀 우승을 해서 서정원 감독이 또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중국에서 경기가 열릴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뭐 한국의 홈경기, 한국 K리그 팀의 홈경기는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서정원 감독 좀 멋진 모습을 또 와서 보여주길 좀 기대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지난 뭐 코로나 시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서 워낙 성과가 좋아서 한국 K리그와 마찬가지로 3+1티켓을 받다가 코로나 시국 때부터 이제 2군급을 내세우면서 네, 그렇죠. 사실 뭐 대회의 좀 질적 하락을 야기했다 비판을 받던 와중 속에 AFC 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2+2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여파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슈퍼리그 팀으로서는 뭐 아챔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까지 그 위세를 알렸던 광저우 헝다, 지금은 광저우 F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됐다는 충격적인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2군을 내세웠던 팀이 바로 또 이 광저우 FC였는데, 예. 지난 2022 시즌에 광저우가 항상 우승을 노리던 팀이었는데 17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습니다. 뭐 슈퍼리그 같은 경우는 16위에서 18위가 강등이 되거든요. 광저우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2부 리그에 있었다가 이 헝다그룹의 투자 속에서 1부에 올라오고, 그러면서 중국과 아시아 대륙을 집어 삼켰잖아요. 하지만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이 몰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을 정도로 강등이 돼서 올해부터는 2부 리그에서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아챔 우승, 뭐 중국 슈퍼리그 우승, 중국 FA컵 우승, 그 외에 뭐 중국 팀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던 팀이고, 무엇보다 뭐 그 면면이 화려했었잖아요. 그렇죠.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명장이라 할 수 있는 리피 감독, 마르셀로 리피 감독, 또 스콜라리,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이 와서 지휘를 했었고, 또 이탈리아 축구 레전드였던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도 와서 팀을 이끌었었죠. 뭐 이 명망 있는 지도자들에게 들인 돈만 해도 뭐 수천억 원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뭐 외국인 선수들도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를 대표했던 공격수였던 질라르디노라든지, 또 브라질의 호비뉴, 파울리뉴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다 광저우에 왔고, 뭐 이 선수들 외에도 국가대표 경력만 없지 자기 자국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이 계속 와서 시즌을 광저우 소속으로 경기를 했었죠. 뭐 이런 거는 ACL을 통해서 우리 국내 팬들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김영권 선수도 오랜 동안 광저우에서 활약을 했었죠. 거기다가 중국 선수들의 면면도 대단했죠. 정쯔, 장림펑, 펑샤오팅 같이 뭐 포지션별로 중국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뭐 광저우 팀 자체가 중국 국가대표였고, 또 리피 감독이 또 중국 대표팀 감독까지 또 했었으니까요. 그만큼 중국을 대표하는 팀, 또 ACL도 2번이나 우승할 만큼 2010년대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북현대와 함께 2010년대를 대표하는 아시아팀은 광저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팀으로 뭐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었는데, 그렇지만 이 팀이 지금은 뭐 몰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이, 모기업 헝다그룹이 지금 자금난에 빠져서 파산의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헝다그룹이 이 부동산 재벌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붐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그렇지만 이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그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규제를 하면서 헝다그룹이 이 자금난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금난에 빠지니까 기업 자체가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단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광저우 구단은 뭐 자금이 부족해지니 선수에게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자금의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기존 선수들을 계속 매각하고 또 계약 해지하고 하는데도 임금 체불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광저우 소속으로 있던 중국으로 귀화한 그 브라질 선수들 엘케손이나 블라트 같은 그런 유명한 선수들도 또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자기 브라질로 돌아가는 등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렇다 보니까 2군이 나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 ACL에서 광저우가 2군을 내보낸 이유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선수가 부족해지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즌은 치러야 되니 2군 선수를 기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됐는데 뭐 현재로서는 광저우가 회생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요. 일단 헝다그룹이 지원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들 그룹 자체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서 뭐 축구단에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지금 구단 자체를 매각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구단 지분이 과거에는 헝다그룹이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알리바바 그 유명하죠. 알리바바 그룹이 지분의 40% 정도를 가졌거든요.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죠. 그래서 팀 이름도 광저우 헝다에서 광주 헝다 타오바오라고 이렇게 알리바바 그룹까지 이름이 넣어서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50%는 여전히 헝다그룹이 갖고 있고 나머지 10%가 이제 기타 뭐 소액주주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기인데 이미 알리바바 그룹은 40%의 지분을 다 내놨대요. 그런데 뭐 이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팀은 쉽게 사겠다고 나서는 중국 내 기업이 없고 광저우 구단은 빨리 좀 매각을 해서 정상화를 좀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장수 수닝도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했지만 이런 그 재정난 때문에 거기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그게 뭐 결국에는 구단을 해체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광저우까지도 이렇게 뭐 파산 위기 속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중국 축구의 몰락을 상징하는 뭐 사건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런 몰락 속에서도 여전히 물론 이제 서정원 감독도 활약하고 있고 손준호 선수도 활약을 하고 있고 중국 슈퍼리그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뭐 화려함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많은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중국 축구의 또 이런 상황은 또 아시아 축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 축구라든지 K리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한준TV에서는 김성진 기자와 함께 중국 축구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소식들을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원 삼성 그리고 국가대표 공격수인 오현규 선수의 셀틱 이적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공식 오퍼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신 상황 좀 소개해 주시죠. 셀틱이 이적료 2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이적 제한 공문을 수원에 보냈고요. 수원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요. 오퍼가 왔다. 오퍼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고 거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더 이상 진행은 된 건 없는데 일단 오영규 선수는 셀틱에 제안이 왔기 때문에 1월 중에 이적을 하고 싶어요. 뭐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제안이 왔고 유럽 진출, 유럽 이적이라는 게 뭐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기회 왔을 때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오영규 선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1년을 좀 같이 뛰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영규 선수가 지난해 13골을 넣으면서 수원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공격수죠.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1월에 지금 전주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시즌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오영규 선수 빠져버리면은 대체할 공격수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수원 삼성이 뭐 삼성이란 이미 달려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투자를 줄여왔고 이제 자체 자생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가 나가도 다른 공격수를 사올 수는 있지만 오현규 선수만큼 할 선수를 데려오려면 아주 큰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 그 200만 유로 받은 거 이상을 써서 뭐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리스트업도 지금 충실하게 안 돼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 뭐 정산민 선수가 그라스오퍼 갈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가면서 대체자가 빨리 구해지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 이병근 감독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시즌에 오영규 선수를 좀 핵심적인 역할로 두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뭐 13골을 넣은 지난해 에이스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짤 예정이라 지금 당장 나간다는 건 부담이 되고 올해 1년을 좀 활약을 한 다음에 이적을 하길 바라는 거죠. 또 오영규 선수가 수원
에서 이렇게 소속 기간 길지만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주전으로 활약한 시즌은 사실 지난해 한 시즌밖에 없어요. 수원 입장에서는 1년이라도 좀 더 보유하고 싶은 마음 뭐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양측은 그렇게 좀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고 수원이 오늘이죠. 우리 찍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인데 3일부터 거제도에서 1차 전지훈련을 합니다. 수원은 과거부터 거제에서 전지훈련을 꼭 했었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거제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오영규 선수도 일단은 이 전지훈련에 합류를 해서 같이 몸 만들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거제에서 팀 훈련을 하면서도 뭐 구단하고 계속 또 이적과 관련된 논의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이적 시장은 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상황은 뭐 이번 한 달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오현규 선수가 셀틱으로 가려면 뭐 셀틱에서 정말 수원 삼성이 오영규 선수를 보내더라도 대체자를 충분히 구할 정도의 큰 뭐 오퍼를 해야만 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상빈 선수가 이제 울버햄튼으로 이적하고 그로스하퍼로 임대가 됐던 상황에서도 사실 그때 뭐 수원 삼성이 잘 그때 보내줬었어요.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의 오퍼이기도 했었고 당시에 뭐 이제 오현규 선수라는 사실 제대할 대체 그렇죠. 선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상빈 선수까지 보냈는데 또 오현규 선수를 보낸다. 심지어 정상빈 선수도 오현규 선수도 메탄고 출신의 유스 자원인데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그렇다면 좀 그 큰 이적료를 좀 얻어야지 명분이 좀 생기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 좀 많은 선수들이 또 셀틱과 연결되고 있는 게 놀라워요. 네, 뭐 최근에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영규 선수도 그렇고 또 부산의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도 셀틱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유럽의 꼭 셀틱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런 한국의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에 대한 스카우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서 알겠어라는 선수 드림에도 유럽에선 그 선수들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제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이제 그렇죠. 좋은 또 그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어린 나이에 일찍 이제 군 문제를 해결했다. 사실 이전에도 K리그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어려웠던 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선수들이 빨리 갔다 와 버리자. 그렇죠. 네. 당장 손흥민 선수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기 전까지 다들 조마조마했잖아요. 현역 입대하면 어떻게 하나. 뭐 그전에도 뭐 많은 선수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 유럽에서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럽에서 뛰던 선수들이 그런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20세, 21세에 이미 군입대를 해서 일찍 병역을 끝낸 선수들은 이제 해외 진출에도 자유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리스크가 없는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을 다 이렇게 속간해서 관찰을 하고 스카우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좀 어린 군입대를 과거에는 26세, 27세에 좀 최대한 늦춰서 가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뭐 프로 첫 해에 바로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선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상무에 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또 실적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유럽 진출을 노릴 정도의 선수들이면 이미 어린 나이부터 기대를 받던 선수들이고 또 K리그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조규성 선수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 있는 오세훈 선수도 그렇죠. 그렇고 다 일찍 갔다 빨리 왔죠. 이제 상무에 갔다 와서 해외 진출을 또 이뤘고 또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셀틱 하면은 이미 최근에 일본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서 재미를 봤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선수들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과거에도 사실 뭐 차두리, 기성용 선수가 뛰었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주말에 경기를 보니까 레인저스하고 정말 스코틀랜드 최고 라이벌전 올드펌 클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후루아시 쿄고하고 마에다 다이젠하고 일본 선수들이 나란히 골을 넣으면서 또 활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미드필더 하타테 레오도 있고 벤치에는 또 다른 이제 일본 수비수인 코바야시까지 있었으니까 일본 선수만 4명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도된 한국 선수가 2명이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안 겹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존 선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것이 스카우팅의 기본이니까 뭐 셀틱 입장에서는 현재 뛰고 있는 일본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다른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 선수들 기존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시아 선수 영입하는 것이 셀틱 입장에서는 더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 전반기를 보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포지션 위주로
아시아의 젊은 선수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후르아시 선수는 스트라이커이긴 한데 포처형이라고 하죠. 장신이 아니라 조금 이제 체구는 작지만 많이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골을 잘 넣는 선수인데 지금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결정력 좋은 선수지만 키도 좀 있고 또 몸싸움도 되고 그렇죠. 포스트 플레이가 되고 미드필더 하타테 같은 경우는 약간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션이에요. 근데 권혁규 선수는 물론 기술이 있긴 하지만 키가 크고 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으니까 일본 선수, 한국 선수들이 다 함께 뛰어도 겹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가장 또 주목되는 게 이제 셀틱이 조규성 선수랑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 대표 공격수인 자쿠마키스가 일단 1월 이적 시장에 떠날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형규 선수라든지 조규성 선수랑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형규 선수는 솔직히 수원 삼성이 조금 안 보내고 싶어하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설에 대해서 에이전시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구단명을 밝히지 않다가 어제였어요. 셀틱과 협상 중인 게 맞다라고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그 조규성 선수가 튀르키예로 간다. 예. 뭐 이런 그 터키 쪽 언론 보도가 있었던 날인데 그래서 튀르키예로 가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들었지만 제가 구단에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예. 조규성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까? 하니까 곧 출국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단에서 농담 섞인 이제 답을 했는데 곧 봉동으로 옵니다. 예. 즉 그 말은 봉동 케밥집, 튀르키예 케밥집으로. 즉 그 말은 튀르키예 쪽 구단과의 협상 전혀 없었다는 의미거든요. 조규성 선수는 예정대로 1월 10일경에 전북의 그 동계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 전북은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월드컵 나간 선수들만 열흘 정도 늦게 합류할 예정이라서 그날 뭐 월드컵에 같이 나갔던 뭐 김진수 선수라든지 김문환 선수나 뭐 이런 동료들하고 합류를 할 예정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 쪽 진출은 사실 오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조규성 선수의 에이전트 쪽에서 계속 함구하다가 셀틱을 언급을 했죠. 제안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공개를 했는데 그 말은 뭐 셀틱은 그전에도 계속 조규성 선수도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는 나왔었잖아요. 오영규 선수가 안 될 경우를 대신한 차선책으로 조규성 선수를 노리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사실 이 차선책이라는 얘기가 오영규 선수가 더 좋다, 오영규 선수의 능력이 더 좋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조규성 선수를 셀틱이 원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 에이전시 쪽에서도 셀틱 플러스 그 외의 팀들 한 3팀 정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뭐 팀명은 셀틱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셀틱에서도 조규성 선수를 원하지만 조규성 선수는 영입 경쟁에서 우리가 밀릴 수도 있으니 그런데 스트라이커는 필요하고 또 K리그도 지켜봐 왔고 조규성 선수의 영입이 어려우니까 일단 오영규 선수를 대안으로 삼고 그렇죠. 오퍼를 한 거예요. 오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에게 먼저 제안을 그렇죠. 넣은 거죠. 예. 구두 협의상 조규성 선수는 조금 쉽지 않은데 일단 그러면 빨리 데려올 수 있는 오영규 선수에게 오퍼를 했는데 또 오영규 선수 오퍼도 자기들은 봤을 때는 오겠지 했는데 수원 삼성에서 아니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영규 선수 어렵네. 그럼 다시 그냥 차라리 우리가 조규성 선수 영입 경쟁에 그러면 돈을 좀 더 써보자. 아마도 그 이적료를 높이는 그렇죠. 제안이 나올 거예요. 지금 200만 유로를 오영규 선수에게 오퍼를 했잖아요. 근데 개인 기록을 봐도 월드컵 출전 기록을 봐도 조규성 선수는 K리그 득점왕이고 월드컵에서 2골 넣었기 때문에 200만 유로를 최소한 넘기는 오퍼가 올 거예요. 그렇죠. 250, 300 뭐 추정이지만 300만 뭐 많게는 400만까지도 예. 협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셀틱은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어린 오형규 선수 쪽으로 이제 하다가 수원 삼성이 완강하니까 그럼 조경 선수 쪽으로 올인을 하자라고 선회됐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셀틱이 어떤 오퍼를 할지 그리고 다른 팀들은 또 어떤 오퍼를 할지를 지켜봐야 조경 선수의 거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유럽 이적 시장이 1월달 동안 열리기 때문에 뭐 저희가 늦어도 이제 3주 안에는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규성 선수도 1월에 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인데 전북은 최소한 반년은 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월드컵 갔다 오고 홈팬들한테 그 그렇죠. 이후로는 아직 그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북 입장에서는 반년이라도 좀 더 팀에 공헌하고 또 여름에 유럽에 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선수 입장에서는 적응하는데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가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셀틱이 진짜 거액의 제한이 온다면은 전북이
6개월을 붙잡을 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선수의 또 생각도 존중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설 연휴 전후로는 어쨌든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셀틱을 가더라도 또 뭐 계약은 이미 하고 6월에 입단하는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셀틱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이달 안에는 조규성 선수가 유럽에 갈지 아니면 전북에 남을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저희가 또 한 번 취재된 상황들 조금 더 확실한 상황이 나온다면 트랜스퍼 H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한준TV와 함께 다양한 이적설들의 팩트체크 진짜 내부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